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황무지, T.S. 엘리어트, 일부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네, T.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에서 일부 죽은 자의 매장 앞부분입니다. 흔히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이 시에서 바로 유래가 됐는데요. 이 황무지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서사시입니다. 시인이 이 황무지에서 노래하려고 했던 건 인간의 정신적인 메마름이라고 하죠. 이 땅의 메마름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듯이 정신적인 메마름이 계속된다면 아마 살아있어도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삭막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건요. 역시 책, 바로 문학이 아닐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중혁 작가의 악기들의 도서관입니다. 김중혁 작가는 2000년도에 개간 문학과 사회의 펭귄 뉴스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음식 잡지와 여행 잡지에서 3년여간 기자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도 악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김중혁 작가는 소리와 악기, 음악에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팝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하죠. 소설집으로는 아까 말한 펭귄 뉴스, 또 악기들의 도서관이 있고요. 2008년도에 엇박자 D로 제2회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입니다. 악기들의 도서관 김중혁.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허공으로 치솟던 순간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주위 풍경들이 한순간에 이지러졌고 소리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커다란 캡슐 속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라는 문장이 두꺼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쌌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자기야, 정신이 들어? 자기야, 나야.
아무것도 아닌 채로.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뭐?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죽긴 왜 죽어? 자긴 살 수 있어. 정신 차려, 자기야. 여기가 이제 정신이 들어? 병원이야. 교통사고 났던 거 기억나? 나 살아난 거야? 그런 말 하는 것 보니 진짜 살았네. 그 문장, 내가 살아난 건 그 문장 덕분이라고. 문장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머리 아파? 내가 죽지 않은 것은 그 문장,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그 문장 덕분이라고. 왜 그래? 아무래도 머리를 다쳤나 봐. 선생님 불러올게. 내가 죽지 않은 것은 그 문장 덕분이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정말 그 문장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싼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히말라야 산맥의 전설 속 서린처럼 나는 온몸에다 하얀색 석고붕들을 두르고 병원에 누워서 온종일 그 문장을 생각했다. 어쩌다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나 허공으로 치솟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으로 가득 채워진 하얀 벽이 나타났다. 눈을 뜨면 벽이 사라지고 머릿속에 그 문장이 물고기처럼 퍼덕였다. 나는 언제나 그 문장과 함께 살아 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입원한 지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나는 겨우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 왼쪽 정강이 뼈가 활처럼 휘었지만 걷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사고가 났던 곳으로 갔다. 여기 어딘데?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범인들이 범죄 현장 다시 온다는 얘긴 들었어도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 난 거 다시 오는 건 처음 보네. 사고 날 때 뭐 잃어버린 거야? 이쯤이 확실한데. 이 주변에 글씨가 있나? 아니, 뭐 비슷한 간판이라도 있는 건가? 자기 문장 어쩌고 하던 거 그거 찾는 거야? 나는 마치 바닥에 그 문장이 떨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고가 났던 곳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물론 거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다못해 유리 파편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사고가 난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우선 회사를 그만두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술만큼 몸에 나쁜 게 없었지만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대형 할인 매장에서 가장 싼 백포도주를 3상자 사서
매일 밤 한 병씩 비웠다. 한 병을 거의 다 마시면 온몸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졸음이 몰려왔다. 여보세요? 또 마시는 거야? 자긴 환자라고 술이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 잠을 자기 위해 몸을 예열하는 것뿐이야. 걱정 마. 나 졸려. 전화 끊는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에도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내 몸에서 그 문장이 떨어져 나갔다. 내일 아침 내가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할인 매장에서 악기점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나는 방 한 구석에서 매일 밤 포도주의 코르크 마개를 따고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드는 생활을 반복했을 것이다. 에스컬레이터에 선 채 악기들을 올려다보면서 나는 여자친구를 떠올렸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자그마한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었다. 연주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이올린 소리에 주눅이 든 것이다.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진짜 바이올린을 선물하고 싶다 이거지? 보상금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해서. 저기 내가 자주 가는 악기점 있어. 빨리 가보자. 그날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악기도 가장 많은 가게였다. 뮤지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악기 박물관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잘 정돈돼 있었다. 무슨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짐작으로 보기에도 정리정돈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오늘은 중고 들어온 거 없는데. 오늘은 중고 손님 아니에요. 여기 제 후원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와요. 사실은 교통사고 공갈 사기단인데 방금 큰 걸로 한 건 물었거든요. 그 돈으로 끝내주는 바이올린을 사주겠대요. 그럼 못 팔지. 그런 불량한 돈으로 다 악기를 사면 쓰나? 아무래도 불량한 소리가 나오겠죠? 암만 바이올린 소리가 더 찌그러지겠지. 잘 됐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원했거든요. 코수염 사장과 여자친구는 호흡이 잘 맞았다. 오랫동안 함께 농담을 연구해온 팀처럼 호흡이 정확했다. 갑자기 교통사고 공갈 사기단으로 내 직업이 바뀌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내가 아픈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교통사고도 모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수염 사장은 음악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다. 코수염 사장과 나와 나의 여자친구는 무려 2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기를 멀리해. 바이올린을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뮤지카 운영하기가 힘들어. 전 학원생이 자꾸 줄어든다니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학생들 부모들은 갈수록 예의가 없고요. 에휴, 다른 쪽도 다 어려운가. 남자친구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백수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뒀거든요. 교통사고 났다고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에서는 계속 다니라 그러는데 사고 날 때 본 문장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문장? 문장이라뇨? 이 얘기 들으면 웃겠지만 교통사고 날 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이런 문장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요? 야, 그거 재밌구만. 아저씨는 뭐가 재밌어요? 하여튼 아저씨도 특이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 이게 그런 건 어떤 건데요? 사실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암호 같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문장 같기도 하고. 맞아.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해. 그게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도 의심스럽잖아? 하지만 그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문장이 물처럼 변해서 머릿속 곳곳에 들어차는 거예요.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다시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태어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 같고 그래요. 물에 빠졌을 때의 기분 같아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술을 마시면 괜찮긴 해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술로 바꾸는 거죠. 뇌를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병원에 가보면 어때? 뇌 속에 물이 찼어요. 물을 빼주세요. 그러란 말이지? 아니, 정신과에 가봐야지. 됐어.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좀 쉬면서 생각해 봐야죠. 바보. 회사에 다니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건 아니잖아. 지금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셈이라고. 그저 초면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을 해보면 어때요? 여기 뮤지카에서요? 예. 여기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일을 하나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를 그만두기도 좀 그렇고 사람을 한 명 뽑으려던 참이었어요. 논다고 생각하고 뭐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적당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요. 아르바이트생 치고는 나이가 너무 많고 악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왜요?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의 비밀을 파헤친 분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제가 악기를 팔 만한 외모가 되나요? 악기를 얼굴로 팝니까? 재미있으시네. 에? 악기를 팔 만큼은 잘생겼어요. 에?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코스염 사장에게 일을 하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월급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코스염 사장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봉급을 받기로 했다. 대신 악기 강습은 무료였고 어떤 악기를 배울지 선택하면 그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했다. 악기점 아르바이트는 의외로 재미있었다. 우리 애한테 바이올린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어떤 바이올린이 좋은 바이올린인가요? 글쎄요. 그게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명품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어떤 소리를 내야 좋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지금 악기 고르는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든가 아니면 잠시 후에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여쭤보시는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악기를 팔겠다니. 주문한 악기 찾으러 왔는데요. 성함이. 박대성입니다. 첼로 주문하셨죠? 예.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예. 뮤지카의 일은 간단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악기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짬짬이 악기도감을 읽었다. 가끔 기타줄 같은 소모품과 악보를 팔기도 했다. 음악이라면 병상에 누워서 귀가 우그러들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가게에서 듣는 음악은 느낌이 달랐다.
거기에 악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만든 감독과 나란히 앉아보는 시사회 같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들을 때면 바이올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피아노 소나타를 들을 때는 피아노에 누군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음악을 들었다. 하나의 악기로 낼 수 있는 소리는 무한했고 그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여자친구의 연주를 녹음해 본 적이 있다. 좋은 바이올린이 새로 생겼으니 명연주를 남겨보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정말 음반 녹음을 하는 사람처럼 정성껏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가게에서 혼자 그 녹음을 들을 때면 그녀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나자 다양한 악기들을 구분할 수 있었고 손님들에게 간단한 조언도 할 수 있었다. 나이만 좀 어렸다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을 텐데 아쉬워. 고수염 사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적응을 잘해 나갔다. 석 달이 지났을 때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악기 판매상들을 위한 효과적인 악기 분류법을 읽으면서 가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생각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악기를 분류하고 싶었다. 사장이 악기를 정리하는 방식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지만 나는 소리의 색깔에 따라 비슷한 악기들을 한 군데 모았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소리를 내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음색은 전혀 달랐기에 두 악기를 다른 곳에 배치해 두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악기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 악기 소리는 이렇게 나니까 자, 이걸 녹음하면 녹음한 소리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폴더에다 차곡차곡 정리했다. 생소한 악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악기 도감에 나와 있는 연주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녹음을 해야 했고 진도도 잘 나가지 않았다. 연주가 아니라 악기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모든 악기에는 최소한 30개 정도의 다양한 음색이 있었다. 가게에 있는 악기가 600종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18,000여 개의 다양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악기 강습실에다 접이식 간이 침대를 두고 거기에서 잠을 잤다. 네, 뮤직합니다. 자기 아직도 거기 있어? 지금이 몇 시인데? 나 요즘 여기서 잘 때도 많아. 뭐야, 악기 녹음하는 그 일 때문이야? 너무 재미있어. 악기들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게 놀라워. 자기 아무래도 치료가 불가능한 편집증 환자 같아. 너무 그러니까 나하고는 딴 세상 사람 같아. 그만 끊자. 여자친구가 나를 떠난 것이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으로 녹음 장비와 컴퓨터와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기 때문에 여윳돈이 전혀 없었지만 월급을 아껴서 좀 더 간편한 녹음 장비를 추가로 샀다. 나는 악기뿐 아니라 주위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구두발 소리, 기침 소리, 가게 천장에 살고 있는 쥐의 울음소리, 나무 탁자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등 내가 들을 수 있고 녹음이 가능한 소리들만 들리면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때만 해도 그걸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처럼 녹음을 했을 뿐이다. 그날도 악기 강습실에서 가나의 틀북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이 틀북은 일반적인 북과는 달리 널찍한 사각형 쟁반처럼 생겼는데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45도 정도의 경사로 북을 누인 다음 발 뒤꿈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손으로 북을 쳐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나는 발 뒤꿈치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하고 있었다. 사장이 악기 강습실의 문을 열 때에도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북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게 다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사장님! 바닥에 세워져 있던 마이크가 넘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코수염 사장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했지만 온갖 소리 때문에 정신이 쏙 빠져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은 문 연채로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간이 침대와 온갖 녹음 장비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몇 개의 악기들이 강습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야, 이거 바쁜 것 같네. 다음에 들을까?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는 줄도 몰랐네요. 방금 공항에 도착했거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러본 거야. 이 주위에 악기 녀석들은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자네 와인 한잔 하겠나?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백포도주 2병과 크래커 1통, 그리고 종이컵을 사왔다. 어쩔 수 없이 사장에게 그동안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야, 그거 재밌겠는데? 응? 시간이 금방 가긴 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네, 꼭 뭘 해야 하나? 지금까지 녹음해놓은 파일이 8,000개 정도 됩니다. 8,000개나 되는 파일을 단순히 재미로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미만 있다면 뭐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 예. 네. 1년 동안 여기를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뮤지컬을요? 어디 가시게요? 외국에 좀 오래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어. 여길 처분해야 할 텐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자네가 맡아주든지 아니면 나 대신 처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게 운영비하고 자네 월급을 뽑아낼 자신만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주는 게 뭐 나로선 더 좋지만 말이야. 그만두든지 아니면 1년 동안은 절대 그만두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군요. 그런 셈이지. 그만두더라도 이 가게가 팔릴 때까지는 좀 있어줬으면 좋겠구만. 대신 퇴직금은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사장님,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뭐? 야, 이건,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이거 자네답지 않은데? 글쎄요, 제가 1년 동안이나 악기를 팔 만한 외모가 될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사장님, 만약에 제가 이 비싼 악기들을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선뜻 맡긴다 그러세요? 그러라고 자리를 비우는 거야. 자네가 악기를 들고 튀면 보험금을 받아먹을 수 있거든. 제발 그래줘. 알았지? 돌아왔을 때 악기가 이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자네 기양 해고야. 진심이세요? 에휴,
자넨 그 농담을 좀 배워야 돼. 농담이 몸에 배면 살아가는 게 좀 쉬워지거든. 오늘 보니까 자네가 이 가게하고 더 어울리는 것 같구만. 응? 사장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해 그 다음날 다시 가게로 나왔다. 악기를 주문하는 곳이며 악기 수리를 대행해주는 사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등을 작은 종이에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 쪽지 하나로도 코수염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내 비상 연락처. 자, 이제 다 끝났구만. 궁금한 건 뭐 없고?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근데 자네, 저 요즘 잠은 잘 자? 아, 그거 왜 문장 말이야? 예. 이상하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악기 소리들이 뇌 속에서 물을 다 뽑아냈나 봐요. 다행이야. 술보다 악기 소리가 낫지. 예전에 내 자네 얘기를 듣고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야, 그 문장 말이야. 정확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였죠. 그래. 생각을 해보니 맞는 말 같아. 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정치하거나 멋진 발명품을 만들거나 작곡 같은 걸 했다면은 누군가 날 기억해줬겠지. 그 문장이 그런 의미겠지. 누군가 날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 같은 거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해줄게. 고맙습니다. 어째서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저도 사장님을 기억하고 있을게요 라고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는 편이 나았을 텐데 말이다. 사장은 고맙다는 내 말에 코수염을 일자로 만들면서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가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악기들은 어떻게 배치해야 새롭게 보일지를 고민하느라 악기 녹음을 잠시 중단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그때쯤이었다.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강습실을 새롭게 꾸미고 강습도 늘렸다. 악기들을 모두 새롭게 배치했고 벽면에는 커다란 악기 분류 도표를 걸어두었다. 한쪽 구석에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청음실도 만들었다. 커피도 무료로 제공했다. 그 모든 일들은 가게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뮤지컬을 외딴 섬이 아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악기도서관 프로젝트는 순전히 한 여자아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아저씨, 시타르라는 악기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왜? 시타를 사게? 주문해 줄까? 아니요. 그냥 악기 소리만 들어보려고요. 그냥 악기 소리만 듣고 싶다고? 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소리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시타르의 현 하나를 조용히 뜯었을 때 나는 소리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기 잠깐만. 처음에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내게는 시타르 소리가 있었다. 이건 아저씨가 시타르 소리를 녹음한 건데 이거라도 들어볼래? 진짜요?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둘 게 있어. 이건 연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녹음한 거야. 뭐 대단한 음악 같은 건 없어. 네, 고마워요. 나는 아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실망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음악도 들리지 않고 이상한 악기 소리만 5분여가량 흘러나올 테니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과 달랐다. 진짜 좋았어요. 쓸쓸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요. 그때부터 악기 도서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물론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다. 시작은 단순했다. 제일 먼저 떠올렸던 아이디어는 청음실에서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옛 회사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생각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주크박스 같은 거겠네? 뭐 대충 비슷하겠지? 아르바이트 삼아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재밌겠다. 그러지 뭐. 동료와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장착할 전용 컴퓨터를 샀다. 비용은 내 몫으로 받아가야 할 월급에서 지불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선보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악기소리 주크박스는 뮤지카의 명물이 됐다. 아니, 악기점 거리의 명물이 됐다. 악기소리 주크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악기소리를 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원하는 악기소리를 선택한 다음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연결된 MD로 그 소리들이 녹음되는 시스템이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악기소리를 담아갈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악기소리를 빌려갔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순수한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전 수험생인데 이상해요. 악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음악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선생님, 전 잠이 안 와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잠이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듯 자신이 녹음한 소리를 기증하기도 했다. 그 프로그램을 선보인 지 석 달 만에 사람들은 뮤지카를 악기 도서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악기소리 주크박스를 만든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는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질 않았다. 물론 악기를 사는 사람은 많이 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예전의 뮤지카보다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뮤지카가 더 마음에 든다는 점이다. 걱정이 되는 점도 있었다. 코스염 사장이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진짜 재미있는 일을 시작했구만. 계속 가게를 맡아주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뮤지카에 이렇게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게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다. 가끔 사장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악기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기 어려웠다. 오늘은 악기 도서관을 개장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코스염 사장이 뮤지카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은 악기도서관을 개장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코스염 사장이 뮤지카로 돌아올 것이다.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얘기 문학평론가 이명원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스염 사장이 뮤직화로 돌아오면 이 악기 도서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한데 아마 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아마 코스염 사장이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놀랬겠죠. 그 악기를 팔려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상점을 연 건데 네. 무슨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악기 소리를 갖다가 전시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긴 했겠지만은 소설에 그려진 이제 사장의 좀 유쾌한 면모를 생각해 보면 참 잘했구나.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도 주인공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좀 뭔가 엉뚱한 일을 벌였을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엉뚱함에 반해서 사실은 이 상점을 악기점을 맡기고 갔겠죠. 그렇죠. 이 주인공이 이제 뭐 사고가 났지만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악기점에 취직을 하고 악기 박물관이라는 큰 일까지 벌이게 된 거는 그 어떤 문장 때문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건 억울하다. 예.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내용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 간신히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 사람한테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하다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또 악기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건데 참다운 의미에서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이런 가령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의 양식을 이제 버는 행위이긴 할 텐데 아마 자기 일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격심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내가 살면서 참다운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나만의 희망이 무엇이겠는가. 아마 이제 그런 걸 찾는 과정이 이 문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아파서 관심도 받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네. 엄마 나 여기 다쳤어 이러면 엄마가 호해줄게 이런 것 정도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크게 다치고 나니까 난 살아야겠다. 네.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여기 주인공도 극한 상황 속에 딱 처했을 때 네. 생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무의식적이지만 본능적으로 발동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계 상황을 접하다 보면은 그 한계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의식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아마 그래요. 나타나겠죠. 그래서 비록 아프고 다쳤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생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한 의지가 있었구나. 네. 삶에 대한 애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근본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결국 이제 그런 고뇌 끝에 악기들의 소리를 담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 순수한 악기 자체의 소리, 그러니까 네. 다른 거랑 섞이거나 멜로디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 악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소리라는 게 네. 유명 연주가가 그냥 쫙 한번 내는 거랑 우리 같은 사람이 찍 하고 내는 거랑 또 다르고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좀 호기심 생기지 않으세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작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악기는 물론이고 음악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좀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악기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멜로디나 이제 음악을 창출하기 위해서 악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악기라고 하는 물질성 그 자체를 한 번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활로 이제 켰을 때 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 네.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악기 자체에 대한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작가가 굉장히 좀 낯설게 하기랄까?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소음이라든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악이라고 별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김중혁 씨가 보기에는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던 선율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들, 이런 소음들, 때로는 이제 침묵조차도 음악의 본질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양화에서 여백의미라는 네. 것이 있는 것처럼 침묵도 소리다. 예. 또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면서 우리가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이런 생각을 작품 속에 담아낸 이 저자 김중혁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김중혁 작가 소리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좀 많은 편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약간 재미없는 표현을 쓰면 존재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살아있다는 것의 한 명백한 증거로서 이 김중혁 작가가 사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소리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음파의 진동일 텐데 발생했다 사라지거든요. 네. 발생했다 사라지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김중혁 작가의 이제 세계관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이 소리라고 하는 이 청각적인 어떤 이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아마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명훈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명훈 선생님과 함께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창의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느냐, 뭐 이런 게 화두라고 하는데 이 창의적으로 키우는 방법 3가지 중에 2가지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습니다. 첫째, 책을 많이 읽고, 둘째,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마지막 3번째가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도요, 뭐 멀리서 찾을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의 모든 삶의 지혜는 알고 보면 우리 가까운 데 있고요. 문제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중혁 작가의 악기들의 도서관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서승표,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